제1장 흙냄새 묻은 어린 시절. 본 사연은 67세 박성호란 사람의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풍랑 67년을 살아온 그의 회고록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다. 나는 1958년 충남 연산군 시골에서 태어나 늘 흙냄새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내 세상은 흙마당과 고무신 그리고 시계를 친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전부였다. 여름이면 발바닥이 뜨거워져 눈물이 날 만큼 달궈진 흙길을 맨발로 뛰었고, 겨울이면 발 뒤꿈치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당연한 듯 견뎌냈다. 집은 초라했다. 지붕은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샜고, 벽은 바람이 불면 금세 틈새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방 안에서 자다 보면 꼭 밖에서 자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 우리 가족은 그마저도 감사하며 살았다. 따뜻한 밥 한 끼, 지붕이라도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선명한 장면은 고구마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늘 작은 바구니에 흙 묻은 고구마를 이고 집으로 걸어왔다. 그 고구마는 우리 집의 주식이자 간식이었고, 때론 유일한 희망 같았다. 저녁 무렵이면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고구마 냄새가 온 동네를 감싸 안았다. 배가 고파 기다리던 시간은 늘 길었지만,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 때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도 가난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올 때 나는 늘 해진 고무신을 꿰매 신었다.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 한 팩은 내겐 사치였고, 도시락 반찬이 변변치 않아 창피할 때도 많았다. 그래도 나는 꼭 참았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땀 흘려 긴밭을 메고 돌아오시던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비지땀을 흘리며 품을 팔러 다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결심했다. 언젠가 내가 커서 우리 집을 사람다운 집으로 만들겠다. 배고픔 없는 밥상을 차리겠다. 그 어린 마음속 다짐이 내 평생을 끌고 간 씨앗이 되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나는 이미 어른 흉내를 내고 있었다. 또래들이 방과 후 축구공을 차고 놀 때 나는 근처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손은 늘 뜨거운 물에 불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가득 끼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하루 벌어온 몇십 원이 우리 집 식탁 위에 오르는 쌀 한 줌이 되었으니까. 밤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아껴야 한다. 흘린 땀 한 방울도, 번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 그 시절의 박성호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세상은 내게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 오직 내 두 손으로 붙잡아야 겨우 하루가 버텨진다는 것. 그러니 나는 어릴 적부터 절약을 배웠다. 아니, 절약을 강요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조건이었다. 나중에 사람들이 내 삶을 두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아꼈냐고 묻겠지만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배운 거였다. 흙냄새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가난의 그림자를 깊게 새겨놓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 평생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나를 지탱하고 때로는 나를 일가매는 촉새가 되었다.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낀다. 가난이 분명 원망스러웠는데 그 가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애써 모아 쌓아 올린 돈, 그리고 그 돈이 남긴 후에 모두 결국은 이 흙냄새. 나는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시절의 흙냄새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것은 굶주림의 냄새였고, 동시에 살아남겠다는 결심의 냄새였다. 제2장 서울역에 내던져진 청춘.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내디딘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들려오는 소리는 쉼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 사이에서 나는 한낱 먼지 같았다.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보자기 하나와 아버지가 정성스레 싸주신 고구마 몇 알뿐.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무게는 참 가벼웠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전부 같았다. 성호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치부터 배워야 해.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그 말은 다짐이자 경고였다. 가난을 부끄러워할 새도 없이 나는 곧장 일터를 찾아야 했다. 처음 취직한 공장은 먼지가 자욱하고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하루 종일 쇳가루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마시며 일했다. 손끝이 갈라지고 귀에는 기계 소음이 박혔지만 나는 버텼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마음속엔 작은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방세와 끼니를 해결하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구석 나는 늘 도시락을 펼쳤다. 반찬은 무말랭이, 멸치볶음, 그리고 가끔 닭고기 한 점. 옆자리 동료들은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지만 나는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다.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내 귀와 코를 자극했지만 나는 꾹 참았다. 도시락을 씹을 때마다 다짐했다. 남들처럼 쓰면 나는 남들처럼 살 수 없다. 나는 모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퇴근길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으로 몰려갔다. 나는 늘 발걸음을 돌려 걸었다. 몇 정거장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걸어가는 동안 신발 밑창은 금세 닳아버렸지만 그 몇십 원의 버스비가 내겐 아까웠다. 내가 몸담은 방은 고시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다. 전등 하나, 좁은 창문 하나, 삐걱거리는 책상 하나. 방 안은 여름이면 찜통 같았고 겨울이면 냉골 같았다. 그러나 월세가 싸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그곳에 눌러 앉았다. 벽지를 타고 내려오는 곰팡이 냄새조차 참을 수 있었다. 왜냐면 나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밤마다 나는 그 책상 앞에 앉았다. 가계부를 꺼내 하루를 기록했다. 오늘 점심 반찬값 50원, 퇴근길 버스비 절약 30원. 적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내가 나 자신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가계부는 내 삶의 지도이자 증명이었다. 언젠가 집을 사겠다는 꿈이 있었다. 작은 아파트 한 칸이라도 내 이름 석 자가 찍힌 등기부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가계부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 꿈은 늘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다짐하며 숫자를 쌓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다. 네온 사인이 빛났고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 화려함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내겐 그만큼의 돈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쓸 수 없었다. 나는 웃음을 버렸다. 대신 절약을 택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의 서울역, 그날의 결심은 내 청춘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나는 웃음을 버리고 절약을 택했다. 제3장. 에어컨 없는 여름, 외식 없는 삶. 서울의 여름은 잔인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좁은 방은 곧 뜨거운 솥처럼 달아올랐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 아니, 켤 수 없었다. 전기세가 무섭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내 몸에 밴 습관이 문제였다. 아끼는 삶이 이미 나의 본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방에서 여름을 나는 방법은 단순했다. 낡은 선풍기 하나, 그리고 젖은 수건. 나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몸에 덮고 선풍기를 앞에 두고 버텼다. 선풍기 날개가 힘겹게 돌아갈 때마다 끊어질 듯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했다. 아내는 처음엔 힘들어했다. 여보, 가끔은 에어컨 좀 켜자. 아이도 있는데 하고 조심스레 말하곤 했다. 그러나 곧 내 방식에 익숙해졌다. 더위에 지쳐 헐떡이면서도 그녀는 나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얇은 옷을 겹겹이 갈아입고 얼음 몇 조각을 수건에 쌓아 아이 이마에 올려주며 묵묵히 내 옆에 있었다. 그 여름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억지로라도 웃던 기억이 난다. 웃음은 더위를 잊게 하는 가장 값싼 약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웃음은 체념이 섞인 미소였을지도 모른다. 외식? 우리 집에겐 사치였다. 결혼 후에도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변함없었다. 직장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잔을 부딪힐 때 나는 늘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이면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 나섰지만 우리 가족의 식탁은 늘 집밥이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그 식탁에는 아내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가끔 아이가 아빠, 친구 집은 치킨도 시켜 먹는데 우리도 먹어보면 안 돼? 하고 말하면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은 말이야,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내의 눈빛 속엔 말 못할 아쉬움이 비쳤다. 그 아쉬움을 나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아내의 침묵은 내 고집을 존중하는 선택 같았지만 사실은 참아낸 희생이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나는 훗날에서야 알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오직 절약과 저축에만 가치를 두었다. 남들이 웃고 떠들며 소비하는 동안 나는 숫자를 쌓아 올렸다. 가계부 속 늘어나는 금액이 내 자부심이었고 내 삶의 증거였다. 나는 스스로를 칭찬했다. 성호야, 넌 흔들리지 않았다. 넌 결국 이겨낼 거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순간마다 나는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잘라내고 있었다. 한 끼 외식이 가져다줄 웃음, 한 번의 시원한 바람이 줄 여유를 나는 숫자 몇 줄과 맞바꾸고 있었다. 그땐 몰랐다. 진짜 행복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그 순간, 함께 웃고 떠들며 나누는 그 기억이야말로 인생의 보물이라는 것을. 에어컨을 끄고 외식을 끄는 그 시간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우리 행복까지 함께 끊어내고 있었다는 걸. 제4장. 자전거로 버틴 계절들. 서울의 길 위에서 내 두 다리는 언제나 바쁘게 움직였다. 버스 요금 몇백 원을 아끼겠다고 나는 자전거를 선택했다. 낡고 덜컥거리는 자전거였지만 그것은 내 발이자 내 날개였다. 여름이면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고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럼에도 나는 굴하지 않았다.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내 통장 속 숫자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았다. 출근길은 늘 고단했다.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거리를 자전거로 달렸다. 겨울에는 서리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바람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핸들을 잡기가 어려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장갑조차 제대로 사지 않았다. 값싼 털장갑 한 켤레면 족하다 생각했다. 사람들이 버스 창가에 앉아 졸고 있을 때 나는 페달을 밟으며 내 숨소리와 싸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성호야,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아끼는 만큼 내 미래는 달라질 거다. 아내는 가끔 나를 말렸다. 여보, 비 오는 날은 그냥 버스 타고 가. 다치면 어떡해?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한 번 버스 타면 700원이야. 그 700원이 쌓이면 얼마가 되겠어?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 깃든 답답함을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내 고집이자 내 신념이었고 동시에 내 자존심이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중 얼마가 가계부의 교통비 절약이라는 항목으로 기록되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이 내겐 성취였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쓰는 돈을 나는 붙잡고 지켜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겨울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퇴근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 모여 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페달을 밟았다. 눈이 얼굴에 와닿아 따갑게 스며들었고 바퀴는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넘어질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그날 밤 젖은 옷을 말리며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셔츠를 난로 곁에 걸어두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아이에게도 자전거는 기억으로 남았다. 어린 딸은 내 뒤에 앉아 좁은 안장을 꼭 잡고 흔들리는 길을 함께 달렸다. 피곤해 지쳐 졸음에 겨운 아이가 등에 기대면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빠가 이렇게 아끼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중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야. 그러나 정작 아이가 바랐던 건 아빠가 자전거에 태워주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따뜻한 손으로 함께 걸어가는 기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당시에 나는 오직 숫자와 계산, 절약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봤다. 그 속에서 웃음과 여유, 작은 행복이 얼마나 쉽게 흩어져 버리는지도 모른 채 자전거의 바퀴는 앞을 향해 굴러갔지만 내 삶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5장. 돈만 쌓이는 통장, 늘어가는 공허. 월급날이면 사람들은 술집으로 향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은 언제나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창밖까지 흘러나왔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내게 월급날은 고기를 먹는 날이 아니라 가계부를 채우는 날이었다. 월급 봉투를 꺼내면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기쁨이 아니라 긴장에 가까웠다. 돈이 손끝에서 사라질까 두려웠다. 아내와 함께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는 월세, 공과금, 식비를 나눴다. 그리고 남는 돈을 저축 통장에 옮겨 적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그것은 땀 흘린 대가이자 내 고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좁은 방, 여전히 낡은 선풍기, 여전히 싸구려 도시락. 숫자는 불어났지만 웃음은 줄어들고 있었다. 가끔 아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도 여행 가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안 된다. 조금만 더 모으면 그때 가자. 그 조금만 더는 끝없이 이어졌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한 채 해마다 미뤄졌다. 회사 동료가 새 차를 샀을 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빚내서 저렇게 사치하다가 뭐가 남을까? 그러나 정작 그의 가족은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다니며 웃고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끌고 좁은 골목을 지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외식 한 번 없는 집, 여행 한 번 없는 집.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췄지만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모른 척했다. 내게는 오직 돈을 모으는 것이 자랑이자 명예였으니까. 밤이 되면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가슴은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가 밀려왔다. 왜인지 모르게 허전했다. 내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지친 얼굴, 주름진 이마. 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깨달음을 곧장 덮어버렸다.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지금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나중에는 웃으며 살 수 있을 거야. 그 나중은 언제일까? 나는 끝없이 미래를 쫓았다. 오늘의 작은 행복은 무시한 채 오직 내일의 안정을 위해 달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웃음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갔지만 우리 집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그 불균형을 끝내보지 못했다. 제6장 병실에서 깨달은 것. 아내가 쓰러진 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늘 내 옆에서 묵묵히 웃어주던 사람이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나의 절약을 따라와 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병실의 하얀 침대에 누워 의식 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내가 아끼고 아껴 쌓아온 돈은 그대로 있는데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눈앞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하얀 벽, 하얀 천장, 그리고 기계음만이 무심하게 울려 퍼졌다. 삐삐하는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말라버린 손등 위로 뼈마디가 도드라졌다. 한때 부드럽게 밥을 짓고 아이를 안아주던 손.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여행 가자 했잖아.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자 했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쌓아온 그 많은 돈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내를 되살릴 수도,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줄 수도 없다는 걸. 나는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통장을 열어보았다. 숫자는 여전히 나를 반겼다. 1억, 3억, 6억 하지만 그 숫자들은 차갑고 무의미했다. 그 안엔 웃음도 사랑도 아내의 따뜻한 미소도 담겨있지 않았다. 간호사가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렸다. 가족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한다고 고집했을까? 한 번쯤은, 단 한 번쯤만이라도 아내가 원했던 그 외식 자리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아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미약한 숨결에 귀를 가까이 댔다. 여보 고마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탓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지만 그 고마워라는 말은 내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그 말은 어쩌면 그래도 난 참았어. 그래도 난 당신 옆에 있었어. 라는 고백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병실에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자리에 앉아 멍하니 울었다. 그때 처음으로 통장이 아닌 내 손에 남겨진 아내의 체온을 떠올렸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체온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병실에서 나는 깨달았다. 돈은 시간을 붙잡아주지 못한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걸. 제7장 홀로 남은 집 깊어지는 후회. 아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온 공기는 싸늘했고 오래된 벽지는 더 누렇게 발해 있었다. 늘 아내의 손길이 닿아있던 부엌은 그대로였지만 그곳엔 더 이상 따뜻한 냄새가 없었다. 식탁 위엔 아내가 마지막으로 써둔 장바구니 메모가 남아있었다. 두부, 달걀, 파. 아무렇지 않은 글씨였지만 나는 그 종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이렇게 사소한 장보기 메모일 줄은 몰랐다. 밤이 되자 집은 더 넓게 느껴졌다. 작은 방인데도 아내의 숨소리가 사라지니 텅 빈 홀 같았다. 침대에 혼자 누웠을 때 나는 비로소 공허가 무엇인지 알았다. 벽에 부딪히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가계부 대신 아내와의 기억을 펼쳐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함께 걸었던 공원길, 땀 흘리며 도시락을 먹던 여름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앉아있던 시간들. 그때 그녀가 보여주던 미소 속에 담긴 말 못할 아쉬움을 나는 이제야 읽을 수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내가 평생 써온 가계부 노트가 수십 권이나 쌓여 있었다. 표지를 넘기면 빼곡히 기록된 숫자들. 나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이 많은 기록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이 숫자들이 그녀의 웃음을 돌려줄 수 있을까? 나는 무너져 울었다. 숫자만 남은 인생, 그 속에 사랑은 사라져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꺼내보았다. 6억 원이 넘는 돈.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그 돈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돈으로 아내와의 저녁 한 끼를 다시 만들 수는 없었다. 가끔 거실 불을 끄고 앉아있으면 환청처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은 그냥 치킨 시켜 먹을까? 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왜 한 번의 외식조차 허락하지 않았을까? 집안 곳곳에 아내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빨랫줄에 걸린 그녀의 손수건, 서랍 속에서 나온 낡은 앞치마, 화분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뿌리개. 그 하나하나가 내 죄책감이었다. 나는 물건을 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드디어 인정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떠난 기억이 내게 필요했음을.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집의 주인은 사라졌다. 돈은 남았지만 삶의 의미는 무너져 있었다. 제8장 후회 속에서 다시 찾은 삶의 의미. 아내가 떠난 뒤로 나는 한동안 사람을 피했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인사조차 버거웠다. 누가 말을 걸면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집과 은행 그리고 동네 공원. 내 삶의 반경은 그 좁은 원 안에서 맴돌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허 속에서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땀에 젖은 얼굴로 달려다니는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는 젊은 부모들의 눈빛. 그 순간 나는 오래전 내 모습을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던 검소하지만 행복했던 시절 말이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다. 돈이 무슨 소용인가? 더 이상 내 곁에 아내는 없지만 내가 가진 걸 세상과 나눌 수는 있지 않은가? 다음 날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다. 직원 앞에서 오랜만에 꺼낸 통장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일부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보태달라는 말에 손이 떨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 후로 나는 주말마다 아동센터에 나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런 일을 하자고 권했을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와 혼자 밥상을 차릴 때도 더 이상 그렇게 쓸쓸하지 않았다. 식탁 맞은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기였다는 걸. 내 인생의 대부분을 절약과 숫자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이어지는 마음이 내 삶의 마지막 의미가 되었다. 물론 후회는 여전히 깊다.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내가 스스로 끊어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실을 배웠다. 돈은 쌓을수록 무겁지만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삶은 결국 남은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 이제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내의 낡은 앞치마를 손에 쥐고 작은 기도를 드린다. 당신이 보지 못한 세상의 웃음을 내가 대신 보고 갈게. 내가 모은 이 돈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할게. 창문을 열면 여전히 바람은 무덥고 방은 좁다. 그러나 내 가슴 안에는 이전과 다른 바람이 분다. 이제 나는 돈이 아닌 사람을 바라본다. 아내가 떠난 뒤에야 배운 이 진실을 나는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것이다. 돈은 남았지만 사랑은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삶의 진짜 가치는 남은 이들에게 웃음을 건네는 데 있었다.